네, 2분기 실적 시즌 특집입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테슬라에 관해서 뭐 주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이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이버 트럭도 나왔고요. 최근에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2분기 실적 시즌 리뷰하면서 이런 이슈들까지 쭉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부 교수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좋습니다. 전화를 들고 계시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테슬라가 아무래도 실적을 발표했다 보니까 굉장히 바쁜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실적 발표된 거 결과를 보면 뭐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일단 지금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숫자만 봤기 때문에 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거든요. 어떻게 보셨는지 교수님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 2분기 순이익이 27억 달러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뭐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이제 매출은 249억으로 전년 대비 47%, 약 절반 이상 증가했거든요. 결국 매출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는데 영업이익률은 매출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9.6% 하락했거든요. 결국 차량 가격 인하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지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투자자들의 관심인데 매출 증대보다 가격 인하에 따른 마진 축소를 좀 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다른 자동차 회사하고 좀 다르게 미래 가치 한 70배 정도로 현재 그 주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진 축소 부분이 미래 가치에 대한 어떤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180만 대 차량을 판매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작년에 137만 대 대비 크게 이제 넘는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자체는 일단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숫자 자체는 그렇게 찍혔습니다만 마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진 감소가 2분기까지는 좀 나타난 것 같고요. 제가 어디서 보기로는 이제 2분기 마진이 뭐 저점일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좀 이 마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지금 저점일 것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주장도 있고요. 아니면 아직 저점을 지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만 이제 사이버 트럭이나 이런 어떤 추가 신모델에 대해서 어떻게 시장이 반응할지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산이 그렇게 좀 자유롭지 못할 거다. 대량 생산에 좀 차질이 있고 올해 뭐 2,000대 정도 이상의 생산이 되겠느냐 이런 예상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2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이 마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2분기가 바닥이면 참 좋겠지만 아직까지 확신할 수 없는 분위기. 어찌 됐든 2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교수님께서도 뭐 나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해주실 수 있을 건지 뭐 간단하게 평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당연히 뭐 매출도 늘어났고 일반 투자자들의 어떤 예상을 뛰어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 건 맞고요. 결국은 테슬라에 대한 그 과도한 어떤 기대치에 대해서 다소 실망한 일부 투자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같은 성장세라고 본다면 상당히 좀 방어를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어를 잘했다라는 표현이 좀 인상적이네요. 아무래도 가격 인하를 계속해서 좀 이끌어왔기 때문에 마진에 대한 고민은 일단 확실하게 덜어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도 역시나 테슬라 방어 잘 해냈다 정도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외에도 좀 다양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동차학부 교수님인 만큼 여러 가지 좀 기술적인 부분들도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발표된 이슈가 또 시장을 좀 환호하게 했던 그 이슈가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주말 사이에 있었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자율주행 동맹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던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삼성전자는 테슬라 SX 차량 모델의 자율주행 칩 4.0 등을 약 10년 넘게 공급해오던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테슬라가 5세대 자율주행 칩을 올 상반기까지 실제 TSMC에서 개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TSMC 쪽으로 수주를 뺏기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전망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5월 실리콘밸리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를 만나서 반도체 수탁 생산을 설득하면서 판도가 좀 뒤집어진 상황이거든요. 결국 수동률, 반도체를 생산할 때 불량률을 빼고 좋은 제품을 얻을 수 있는 수동률이 보통 TSMC가 80% 수준인데 삼성전자가 이 최근에 어떤 기술에 대해서 다소 수동률이 떨어졌는데 이걸 갖다 75% 이상으로 끌어올리면서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어떤 판도를 이끌어낸 거거든요. 결국 삼성전자는 삼성 디스플레이든 삼성 계열사가 전장 산업에 잇따라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 모빌리티 쪽에서 전장 산업의 비중이 상당히 커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삼성이 전장 산업에 집중하는 이유는 성장성 때문인데 자율주행 시장으로 넘어갈수록 첨단 제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대부분 2024년에 506조 원 정도로 예측된 글로벌 전장 시장 규모가 2028년에는 약 885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미래의 먹거리로 전력 투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삼성전자 입장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슈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왔었고 이와 관련해서 반도체 업종에 관심이 다시 한번 좀 증가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또 테슬라 입장에서 본다면 이 얘기를 자율주행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FSD 기술력을 굉장히 많이 끌어당겨 놨다라고도 혹시 볼 수 있는 건가요, 교수님? 예, 그런 면에서는 선도적으로 많이 이끌어난 것 같고요. 국내의 어떤 그 전기차나 자율주행 자동차를 제작하고 있는 기업체 대비도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테슬라가 앞서고 있다라는, 근데 그런 어떤 격차가 벌어진 리듬을 계속 끌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격차를 좁히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가 확실하게 자율주행, 우리가 그 예상하고 기대하는 자율주행차의 모습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네네. 지금까지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잘 나아가고 있고 확실히 다른 기업들과 기술 격차를 점점 더 벌리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정말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가 예상하는 그 수준의 자율주행차까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 충전소 관련된 얘기입니다.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뭐 사실상 거의 천하통일을 하고 있는 그림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는 또 닛산까지 일본차까지 그걸 채택한다는 기사를 제가 보고 들어왔는데 테슬라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호재라고 봐야겠죠, 교수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충전기가 앞으로는 충전기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요. 충전기를 통해서 각종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거든요. 결국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 충전기 보급을 통한 데이터 수집이 큰 장점이 될 수 있는데 이 헤게모니를 차지하기 위해서 첫 발을 뗀 것으로 이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선은 테슬라가 전기차는 물론 전기차 충전 시장까지 주도할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 거고요. 물론 콤보 방식이 표준인 미국 시장에서 낙스 채택률이 얼마나 높아질지는 지켜볼 일이지만 지금까지로 본다면 여러 회사들이 테슬라의 표준 방식을 따라간다고 하기 때문에 이 충전 방식이 미국 주 정부들을 비롯한 자동차 제조사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확대되고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미국 충전 시장까지 테슬라가 주도하게 된다면 영업이익률이 앞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 있고요. 테슬라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유일하게 올해는 좀 영업이익률이 떨어졌습니다만 25%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전기차 가격을 크게 낮추면서 반값 전기차를 구현할 수 있는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결국 이런 어떤 낙스 방식의 충전까지 갖고 가게 된다라면 테슬라의 경쟁력이나 영업이익률은 지금보다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진이 이제 저점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단순히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수집함으로 해서 헤게모니를 끌고 간다는 테슬라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빅테크에 또 이렇게 한 일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포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최근에 현대차 기아 쪽에서 과연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내 완성차 업계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걱정이 많습니다. 이 기세면 아마 현대차도 좀 뭐 마지못해 채택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실제 아직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게 역력하고요. 저도 이제 뭐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의 그 담당 부서나 임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아직까지도 정확한 방향성을 정하지 못한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의 그 낙스 타입이 시장에서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시장 전체가 그 방식으로 바뀔지는 아직도 의문이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콤보 방식을 표준화한 곳에서 굳이 낙스를 채택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제 전기차는 전 세계적으로 뭐 10%로 좀 넘어서서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의 테슬라의 충전 타입의 어떤 확장세는 좀 무서운 면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전체가 글로 쏠릴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결국 테슬라 전기차는 어댑터를 이용해서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충전하면 되기 때문에 현대기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에만 해당 충전 방식으로 전환해 생산하면 된다 이런 문제인데 국내 제작사가 이제 그 테슬라의 방식에 소극적인 이유는 두 가지로 좀 요약될 수 있는데 CCS 타입 같은 경우는 350kW
이상의 급속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15분에서 18분이면 되거든요. 근데 테슬라의 낙스 타입은 250kW로 최고 그 어떤 전압이나 이런 부분이 좀 낮기 때문에 완충까지 30여 분 걸리거든요. 결국 충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을 이제 그 사장시키게 되는, 그리고 테슬라의 방식을 따라가는 부분이 고민이고, 두 번째는 빅데이터입니다. 결국은 현대 입장에서는 각종 정보를 테슬라한테 넘겨주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 데이터 유출은 현대가 꺼리는 지점이 아주 명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현대에서는 명확한 결정 아직 못 내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결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저조차도 들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분명히 지금 현대차가 채택하고 있는 CCS의 강점도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사이버 트럭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이버 트럭이 드디어 1호가 생산이 완료됐고요. 이제 아마 빠르면 9월부터 인도가 시작된다고 들었는데요. 이 시장에서 바로 또 포드가 가격을 인하하는 것도 인상적이었고요. 이 픽업 트럭 시장까지 테슬라가 어떻게 좀 접수를 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테슬라는 2021년 사이버 트럭을 시장에 내놓는다는 목표였지만 이제 좀 계속 지연됐었거든요. 처음에 테슬라가 출시됐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이제 사전 주문을 받으면서 최저가를 약 39,900달러, 하지만 정확한 가격 등은 3분기 중 열리는 출고 행사를 전후해서 확정될 걸로 보여지고요. 일단 사이버 트럭의 수익성에는 다소 의문을 제기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전기 픽업 트럭은 승용차보다 생산 공정의 최적화가 좀 어렵고 배터리 팩도 좀 큰 게 장착돼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를 현재 외주하고 있는 그 테슬라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올해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인도량을 약 2,000대 수준에 그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머스크 역시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을 패널 소재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차종보다 조용이나 용접이 어렵다고 토로한 바도 있기 때문에 생산량 확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사이버 트럭도 생산량이군요. 최근에 테슬라가 인도량, 생산량 이런 지표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좀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이버 트럭 역시나 과연 얼마나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앞으로는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2년 전부터 계속 낸다 얘기했다가 드디어 일단 하나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성과라고 평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또 주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레벨업을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300슬라 얘기를 이제는 심심치 않게 많이들 하십니다. 지금 현재 292달러까지 제가 시간 외에서 보고 왔는데 아무래도 교수님이시다 보니까 산업적으로 좀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가의 레벨업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측면에서 산업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할지, 테슬라가 앞으로 어떤 전망을 좀 갖고 지켜봐야 될지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글로벌 1위 전기차 업체인 미국의 테슬라 주가가 상승세를 거듭하고 있고 이제 300달러 고지 턱 밑에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테슬라 개미들은 이제 매도세에 좀 무게를 두는 모양이에요. 단기간에 오를 만큼 올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가치에 대해서 이미 70배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좀 불안감이 있는 거죠. 결국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차익 실현에 조금 집중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사이버 트럭 출시가 연간 생산량이 작다 하더라도 테슬라 주가에 지속적인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고요. 그다음에 이게 저점을 지났다는 인식을 줄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률의 어떤 19%대에서 18%대까지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저점을 지난 것이고 영업이익률이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떤 모양만 보여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랠리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간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부분은 분명히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거나 조금 속도 제한이 좀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중장기적인 전망에서는 300슬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일단 전망을 하고 계십니다. 테슬라는 역시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좀 대응 전략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호근 교수와 함께 테슬라와 관련해서 2분기 실적부터 관련된 이슈들까지 쭉 다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